오늘은 또 우리 또 진짜 증시의 뜨거운 화두죠. 리튬에 관해서 앞으로 가격 전망 그리고 수요 전망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젊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실무하는 분들의 그거라서 이거 굉장히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런 보고서 쓰는 것도 있고요, 연구기관이 쓰는 것도 있고, 리튬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 필수제 리튬 비축 고작 6일분. 요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고가 군산에 있대요. 그 군산에 비축되어 있는 게 그 정도다 그래서 요거는 그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으로 쓰여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기사 타이틀은 그냥 무시하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언론사들이 기사 타이틀을 정할 때 꼭 그 자극적인 썸네일을 다는 유튜브처럼 그 사람들이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이거 하려면 이거 하세요. 뭐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썸네일 무지 싫어해요. 가급적 안 달라 그러는데, 자, 수요 보다가 공급 적은데 대체재 없는 강물, 기술력인데 생산 못하는 상황 우려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진이 군산에 있는 그 리튬 저장 창고야. 이 정부 거래요. 전북 군산의 희소금속 비축기지. 이게 이제 우리 이곳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희소금속 저장 창고다. 야,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것도 하는지 몰랐어. 진짜. 응? 저는 그 쌀만 정미소 쌀 보관 창고인 줄 알았더니 희소금속 보관 창고인. 이거를 누가 하냐면 한국강해강업공단이 운영한대요. 전북 군산의 희소금속 비축기지에는 13일 기준 국내 수요 6일분을 충족하는 리튬이 저장돼 있다. 그래서 뭐 리튬이 뭐 NCM, LFP 뭐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각종 지표가 향후 리튬 수급에 불안정해질 걸 예고하고 있다. 리튬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데 대체재도 없다. 우리나라는 리튬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우리나라는 리튬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져와야죠. 그리고 뭐 밑에 내시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한국 강해 임업 강해 강업공단이 창고 운영한다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기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여기가 그래도 그 공신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질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2030년 필요한 리튬의 양은 66만 톤이래요. 글로벌 IB들이 얘기한 게 230만 톤, 300만 톤 이러거든요. 그러면 66만 톤이면 우리가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거의 뭐 비중이 얼마죠? 200만 톤을 잡으면 거의 30%? 33%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300만 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 몇 프로를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를 기초로 국내 에너지 기구와 S&P 글로벌의 분석을 종합하면 연평균 8,000톤을 채굴할 수 있는 리튬 강산이 무려 50개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기에 김인홍 지질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소예요. 연구소 자원활용본부 센터장은 한 해에 8,000톤을 채굴하는 규모는 호주 등 리튬 주요 생산국에 있는 강산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가격이 폭등했다.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경우 2020년 톤당 5,600달러 수준에서 톤당 5,600이니까 5.6달러죠. 5.6달러 수준이죠. 지난해 3월에 74,800달러.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현재는 톤당 42,000달러 정도 해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42불 정도 해요. 정확히는 41.8달러 그 정도 해요. 8달러 중요해요. 이렇게 13배가 올랐다. 요건 이제 작년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6배 정도가 오른 거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그때 이후로 오른 거는 러우 전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전기차의 소유가 늘면서 러우 전쟁하고 관련이 없어요.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주 수요처다. 탄산 리튬은 소형 전기차, 이건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자분이. 탄산 리튬은 소형 전기차 배터리에 가는 게 아니고 탄산 리튬은 LF 배터리에 주로 쓰여요. 그렇고 리튬 값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 분석센터장, 이분은 밥만 먹으면 하는 게 이거 수요 공급 따지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리튬 시장 가격은 2025년 이후에도 서서히 오르다가 2030년에는 수요 급증으로 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리튬을 국유화도 하잖아요.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남미에 뭐 아르헨티나, 페루, 그 남미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많이 나니까 페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이 리튬 만드는 게 그렇게 아주 뭐 막 온 사방에 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국내 뭐 이 기사는 보면 약간 전문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경훈 센터장은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허를 확보하고도 생산이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 기결이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수익 상당 부분을 원료 공급처가 가져가는 가마우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마우지가 뭔지 아시죠? 그 중국에 있는 그 새예요, 새. 그래, 가마우지 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그 다리에 이제 다리에도 끈을 묶어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풀어놓으면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물어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 목에 줄이 묶여 있으니까 삼키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떤 어부가 야 뱉어 이래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업을 해요. 이제 그런 것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배터리 생산 공정에 수직 계열화를 꼽는다. 와, 여기도 수직 계열화가 나오죠. 기업이 원료 광물의 가공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갖고 있으면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원료의 양을 줄이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가 지금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요. 포스코, 에코프로그룹. 그리고 LG그룹도 그걸 하려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뭐 열심히 이제 자금 조달하고 그러잖아요. 저기 그 여천에 NCC 그 납사 분해 공장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간대. 그 집이 왜 지었나 몰라. 납사 크랙 마진이 지금 그 손익분기점 한참 밑에 가 있어요. 배터리 원료 시장의 주도권은 대개 강물 보유국이 갖는다. 공급망에서 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고, 또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강물 공동펀드를 만들거나 기업과 함께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공시한 거 보면 에코프로 글로벌에 돈을 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글로벌은 강물 하는 회사예요. 강물 탐사. 제 생각에 이제 조만간 리튬 강산 뭐 이렇게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요. 그거를 연초에 그 정관에다가 에코프로 지주회사 정관에다가 강물에 대한 얘기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는 자회사를 하나 만든 거고 거기다 이제 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줬으니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 이제 뭐 이렇게 강산 어디 계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포스코 그룹도 그러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러고 이 수직 계열화를 해놓은 것 때문에 그룹 내에 전체에 떨어지는 OP 마진은 커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핸들링 할 수 있는 양극재 회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관리 가능한 원가?
근데 원재료값 빼고 나면 한 최대 20%에서 뭐 적으면 16%이 정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비용을 다 쓰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마진을 뭐 5% 6%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양극재 회사 기준으로 근데 요 밑단으로 내려가면 전구체나 리튬 이게 거기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 자체 내에 수직 계열화를 하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이익이 그룹 내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강물이 이렇게 중요하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겠냐고요. 그 지금 오늘 막 그 포스코가 10% 올라가서 한 55만 원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도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아주 크질 않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시세 차익만 뭐 30몇 조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게 이제 어닝으로 다 이제 좀 긴 시간을 두고 회수되어 오겠죠. 그래서 저건 포스코 얘기할 때 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리튬 가격 전망에 대해서 수요 전망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요거는 따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잘 안 내립니다. 리튬은 꼭 필요하고 그 책이 있어요. 뭐 그 리튬 전쟁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튬은 희귀금속으로 이제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확보를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런 이미 만들어진 배터리인데 폐배터리에서 다시 그런 리튬을 채굴하는 기술, 즉 말하자면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이런 시장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커지겠지요. 당연히 커질 거고, 그거는 이제 전기차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 폐배터리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최초에 굴러다니는 것도 아직 그 내용연수가 안 지나서 폐차가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로 리튬을 재생산을 하지는 못하고 리튬 신규 제조하는 공장, 그러니까 배터리 짓는데 거기에서 미스가 나고 불량이 나고 수율이 지금 엉망인 것들을 불량품들도 리튬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걸 수거해가지고 와요. 그걸로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고 전기차가 가령 지금부터 뭐 3년 전에 만들어진 전기차가 지금은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차가 망가지면 거기도 이제 빼갖고 해요. 하는데 점점 전기차의 점유비가 높아지고 지금 월간으로 글로벌에서 110만 대 정도 팔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강물을 사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하는 게 단가가 싸면 당연히 폐배터리 산업이 엄청 커질 거예요. 엄청 커지는데 폐배터리의 업의 본질은 이걸 막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거해가지고 와서 부셔서 그리고 이제 정제를 해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건식 공정이 있고 습식 공정이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뭐 요거는 니켈은 니켈대로 리튬은 리튬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서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무지 커질 거예요. 그거는 도심 강산 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커진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이 가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그러지만 언론사 기자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중국이 막 리튬 공급망에 강물망에 엄청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중국에서 리튬 나는 것보다요. 중국이 지금까지 재련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산업을 막 배터리 산업을 급속하게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리튬을 많이 재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리튬을 재련하는 일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염 산업이라서 선진국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포스코가 포항에 강양에 짓지 않습니까? 그거 뚝딱뚝딱 안 돼요. 우리 원래 재련 이런 거 잘해요.
저 고려아연도 재련 비즈니스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그게 하는데요. 항산을 들이붓고 이래야 되거든. 그게 이게 오염시키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글로벌 전체 항생제 시장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곰고 이러면 먹는 항생제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 항생제를 만들 때도 독한 그 산성에 거기도 항산이 들어가던 거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안 하는 거래요. 안 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이 이렇게까지 이제 중요해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도 이제 해야 돼요. 지금 환경 오염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원석을 염호에서 가져오든가 강석을 가져오든가 간에 가져와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리튬을 생산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리튬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먼저 시작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강물이 중요한 거지 재련 공장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재련 공장은 쉽게 지을 수 있어요. 돈만 들이면 돼요.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그 폐배터리 시장이 뭐 2030년 정도 되면 연간 몇 대라 그러더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또 폐배터리 하니까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데 LFP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생산되는 희귀 그게 리튬 하나만 딱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아웃풋이 현저하게 적대요. 그래서 제가 업계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LFP 배터리는 재활용을 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되는 자원으로 생각하면 지금 NCM 계열이나 NCMA 계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싸냐 비싸냐를 장기적으로 재활용 가치까지 놓고 보면 이게 더 쌀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